토론자 소개에서부터 마무리까지 디테일에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많은 분이 오셨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관심이 높고 또 여러분들한테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오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발제를 두 분이 해주셨고요. 이제 이에 대한 토론을 여러분을 듣고 여러분께 또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자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부터입니다.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윤덕찬 부회장님 계십니다. 한국장애인 직업재활시설협회 신직수 사무국장님, 강남대학교 공공인재학과 윤석진 교수님이십니다. 한국종교계 사회복지협의회 이호영 사무국장님이십니다. 예, 발제를 두 분이 회의에 주셨지만 아마 복지부 서기관님의 내용에 대해서 약간 긍정적이면 부정적이면 또 무엇이 문제고 무엇이 완계가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또 다른 발제 형식으로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또 이번에 토론을 여러분들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다양한 관점에서 이렇게 토론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기대해서 저희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에 15분입니까? 10분입니까? 15분 정도 하십니까? 15분. 예, 제가 한 13분 정도. 왜냐하면 꼭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제가 끊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윤덕찬 부회장님. 네, 감사합니다. 윤덕찬이라고 합니다. 정책 프로에 많이 다녀가지고 오늘처럼 프로가 꽉 차는 경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신용료 사무총장님이 주요 개정이라든가 긍정, 부정 입장, 구체적 내용 이런 것들을 다 말씀 잘 했었기 때문에 저는 신용 서기관님의 발제문, 아까 구도로 이렇게 발표하신 거 말고 발제문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사업의 법적 주체인 것 분명히 맞습니다. 그리고 또 사회복지시설은 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치된 사업의 종류로서의 시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건 뭐 자명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복지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 운영하는 것이 거의 적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사회복지법인이나 시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발표를 해보시면 이것이 이제 시설의 설치 신고를 한 자가 시설의 설치부터 운영까지 전반에 걸쳐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 이게 법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이게 그럴까라고 하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즉, 그 제도를 근본적으로 좀 살펴보면 1970년대에 제정된 사회복지 사업법을 통해서 사회복지 법인이 처음 제도에 등장을 합니다. 그 전에는 955 사업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전에는 민법상의 재단법인이 실질적으로 이 일을 수행을 하고 있었었는데 1970년에 이제 사회복지 법인으로 이제 조정을 하게 된 거죠. 이 배경은 실제로 그 전에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설치는 허가제를 통해서 복지부가 어느 정도 시설을 좀 약간 통제할 수 있는 기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법상의 재단법이다 보니까 복지부에서 통제권을 발휘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법인으로 전환해서 복지부가 일괄적으로 행정 지배력을 좀 장악하는 분명히 목적이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정부가 수행하지 못한 사업을, 즉 사회복지 사업을 관련법에 맞춰서 복지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 법인제도를 만들고 법인과 시설을 공히 행정 지도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확보하는 취지라고 있습니다. 발제장에서 설치부터 시작해서 운영까지 책임을 진다. 과연 총책임을 의무가 없는데 요구자를 대상으로 해서 설치부터 운영까지를 다 책임질 수 있는 법인이 과연 몇이나 있었겠습니까? 즉 정부가 요구자에 대해서 구호 활동을 사업을 못하다 보니 민간을 끌어들여서 민간에게 너희가 좀 땅과 기본적인 재산을 좀 넣어. 그러면 나머지 약간의 보조금과 쉽게 이런 식으로 끌어들인 것이지 어떻게 이거를 설치부터 운영까지를 다 책임지라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다 전가를 좀 아니지 않나 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이게 중간에 보시면
현 순간에 강도가 생겨나고, 근데 이 원인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 이 부분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다. 그래서 그 시간을 좀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법인 제도를 만든 취지에 부합하게 법인이 사업을 제대로 실행하도록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런 지원은 없습니다. 신청량이 발표한 자료에 계속적인 유지하고 행정 처분만이 특허비 사용하는 게 어떻게 하냐라고 합니다. 이번 개정안도 보면 법인의 역할은 되게 과도하게 증가했습니다. 근데 법인에 대한 업무 지원이라든가 정보 보조 운영의 융통성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요. 가로가는 안 읽겠습니다. 민감할 것 같아서. 여하튼 법인이 사회복지 사업의 법적 주체라고 한다면 그 법적 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변경하는 거다. 그러면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법적 주체에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그에 맞는 조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조치가 없다면 이건 좀 과도한 주체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신 총장님 마지막에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복지사업 자체를 민간에게 위임시켜서 복지사업을 수행하도록 한 주체가 국가입니다. 근데 이제 와서는 그만두고 싶어도 못 그만두는 거죠. 즉 출구가 없습니다. 분명히 법인과 시설을 운영하는 게 존경받는 이유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현실을 그냥 법인으로 책임만 전가하는 건 좀 국가의 책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먼저 1차적으로 하고요. 두 번째로 시설관리 안내 개정에 대해서 좀 쭉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지금 사업자 등록증, 고유보험증, 별도 발급에 대한 관련 부분이 좀 있는데요. 이거는 뒤쪽에 다른 분들도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선 사업의 주체를 중심으로 해서 이번 관리 안내를 개정한 거라면 사업의 종류별로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주체가 하는 모든 사업을 일관해서 시행하는 게 맞습니다. 오히려 사업의 주체 단위로 해서 하나로 법인으로 해서 통일 구성이 이렇게 진행해야 될 텐데 또 이거는 이렇게 하라고 하고 저건 저렇게 하라고 합니다. 즉 위탁기관은 또 정부에서 설치 운영을 위탁을 준 거니까 또 위탁법인이 하라고 합니다. 어떤 거는 시설에서 하라고 어떤 거는 법인에서 하라고 좀 앞뒤가 좀 안 맞는 좀 모순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시설을 신고증 명의하고 사업자 등록증 명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보조금 지급을 지정하겠다. 이게 어느 법에 근거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설 운영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국가를 대신해서 서비스 이용자를 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것에 대한 재정 지원입니다. 즉 시설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그 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 지원인데 어떻게 시설 운영에 대한 즉 법적 책임과 의무를 대신 민간이 위임받아서 하는 건데 일방적으로 지침 일부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해서 중단한다. 이게 어떤 법의 상위 법의 근거에서 이렇게 명시를 하신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요. 시설명을 표기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시설명 표기할 수 있게끔 서식을 바꾸면 되지 굳이 다시 말라고 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이제 대표이사 명의로 해서 다 된다고 그러면 저는 고용원장입니다. 우선 말씀드릴게 저는 좋습니다. 책임 안 지고 다 떠날 수 있어서 좋긴 한데 어느 정도까지 이 노사 인권 이런 거에 대해서 다 책임을 져야 될지 앞서 잠깐 발표하시면서 업무 즉 시설장과 대표이사의 어떤 권한 계약 이거에 대해서 조정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잠깐 구두로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되는 게 제가 뒤쪽에서도 했듯이 모든 권한은 다 법인의 대표이사한테 가고 책임은 다 시설장한테 떨어질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지금 총알까지 고용원장들만 무지 양상되지 않을까 싶고요. 종사자 관리에 있어서 공개 모집에 특조가 필요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거 역시도 상위 근거 법이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 제도에서는 권고에 의해서 그냥 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게 상위법이 있는지 모르겠고요.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불합리한 규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괜시리 지금 이런 것들이 들러리 음식이라는 의견도 분명히 있거든요. 다 내정해놓고 쓸데없이 그냥 공개 모집한다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대책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 설치 운영하는 시설간의 인사이동을 가능하게 했는데 이거는 설치 운영자의 인사권을 너무 과도하게 설정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하다가
즉 인사권자 마음에 안 들면 절로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얘기하면 이거는 종사자의 어떤 자율성이라든가 안정성을 좀 해치는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후원금에 있어서 지정 용도가 목 수준으로 상세하게 명시해서 가급적 내역 수준으로 구체적 용도가 지정되도록 할 것이라고 명시를 해주셨는데, 지정 후원금은 말 그대로 후원자의 지정에 따라서 이야기하는 건데 정부가 굳이 내역 수준까지 다 이렇게 용도를 정해서 유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설 회계 세출 해석 과목이 51가지인데 후원자한테 51가지의 목을 보여주면서 어느 목으로 후원하시겠습니까? 그분이 아마 그냥 알아서 하세요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또 알아서 하라고 했다고 또 우리한테 또 책임을 물을 거고, 여하튼 이거는 좀 현실적이지 않는 과도한 규제라고 볼 수 있고요. 설치 운영자 권한에 대해서는 개별 법하고 연결시켜보면, 우선 저는 장애인 시설에 있다 보니 장애인복지법 따르면 시설 운영자가 시설 이용 신청자와 계약을 체결해서 시군구 보고해야 되고요. 장애인복지법 60조의 4에 보면 시설 운영자 의무가 다 있습니다. 여기 시설 운영자는 이사장입니까? 시설장입니까? 분명히 앞서 논리로 다 따지면 대표이사입니다. 그러면 그럼 앞으로 대표이사가 신규 시설 입소 이용자하고 계약을 체결하셔야 되고, 시설 운영에 대한 의무 역할, 즉 인권보호, 서비스 최저 기준 다 해야 되면 굳이 원장님이 필요합니다. 즉 결국은 계약에 하게 되면 책임만 지고 권한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고용원장이 양성되지 않을까 싶고요. 마무리 말씀을 드리면, 여하튼 제대로 점검 지도하는 게 당연히 보조금 지원 받고 있으니까 정부가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시설 관리하는 각종 장애복지 사업에 아동복지 사업에 이런 내용들이 점점점 어떻게 보면 과도한 규제로 작동하는 게 아닌지라고 하는 부분을 좀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소한 정부에서 재정적, 행정적 지원 미흡을 해서 제도적으로 모렴치한 법인 시설이 좀 만들어지는 것을 기대해야 될 것 같고요. 성기관님이 말씀하셨듯이 종래의 관습이나 관례가 아니라 보다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따라서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면 뭔가 좀 합의하고 같이 변화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즉 법인의 어떤 미래지향적인 역할은 뭘 거고, 현재 하는 행정구조는 뭘 건지, 그 다음에 앞으로 지속 가능한 이런 신뢰성을 어떻게 확보할 건지를 같이 고민하면서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번 지침도 사실 행정절차법상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었나? 이건 한번 문제제기해야 됩니다. 분명히 의견 수렴을 했다고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 의견 수렴 때 이런 디테일한 지침 내용 없었습니다. 그냥 사업하는데 어떻게 할까 이런 얘기가 있었지 없었는데, 그렇다면 과연 행정절차법상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는지 좀 재검토도 필요하고요. 여하튼 사회복지 사업을 민간이 수행하는 만큼 그것을 그냥 민간에서 떠넘기지 말고 좀 같은 파트너십으로 좀 상호 좀 협력 속에서 일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굳이 할 필요는 없지만 하나하나 조금 정리만 할게요. 책임 소재가 법인 시설에 있지 않고 정부에 있다. 두 번째, 국고보조금 지급은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다. 세 번째, 서식이 안 맞으면 서식을 변경하는 것도 고려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거는 좀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 법인 이사장과 시설장의 인사 행정에 있어서의 어떤 법적 책임, 즉 대리권의 범위, 효력, 소송할 때 누가 당사자가 되는지 이런 것들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여서 그에 관련해서 이후에 6월달에 하신다고 했던 세관님 나중에 답변하실 때 조금 이야기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종사자 안정성 제외할 우려, 후원금이 조금 비상식적이다. 그 다음에 시설 운영자라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 각 법률에서 해당 조항마다 이게 좀 구체적으로 명확해져야 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절차상의 문제, 지금 내용도 여러 이견이 있지만 절차와 관련해서는 또 세관님이 어떻게 조금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다음 분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한국장애인직업조합회 사무처 문신기 들어갑니다.
제 자료는 37페이지고요. 처음에 사회복지시설 사업자 등록 변경에 대한 부분 중심으로 제가 글을 작성했습니다. 이 부분이 아마 제일 관심이 많고 핵심적인 부분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또 저희 직업재활시설 협회는 수입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고요. 구성은 사회복지시설 사업자 등록증 변경해야 한다는 내용. 두 번째는 사업자 등록에 대한 실무적 접근과 여기에 대한 실무적 접근의 현장에서 실제 이루어지는 내용 중심으로 담았습니다. 세 번째는 사업자 등록증 강제 변경에 따른 문제점, 네 번째 제어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네, 먼저 37페이지 내용부터 하겠습니다. 이 사회복지시설 사업자 등록증 저희가 무조건 내야 되죠. 내야 되고 이 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보건복지부가 2019년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에서 사업자 등록증의 법인명, 단체명은 그 단체명이라고 해서 기입한 안에는 무조건 법인명을 써야 된다. 상호라고도 합니다. 그다음 사업자 등록증 대표자에게는 법인 대표자의 이름을 써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에 나왔습니다. 그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내용을 보면 정확하게 상호에 대한 부분과 법인명에 대해서 기재하는 부분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고요. 상법상 상호의 격을 반영한 것으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페이지입니다. 일단 사업자 등록증 상호 및 대표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상호, 대표자 어떻게 쓰는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을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부가치세법을 근거로 해가지고 일치시켜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제 7호에서 12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설 관리 안내에도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여기에 법인명과 대표자에 대한 부분만 제시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기에는 법인명에는 법인명만 쓰고 대표자는 법인의 대표자만 쓰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거를 근거로 하라고 했을 때는 그래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세무관서에서는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무조건 대표자가 아니면 안 받아줍니다. 다시요. 이렇게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상호?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무관서에서는 그 법인명 플러스 지점, 사업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그 앞에서 얘기했듯이 시설 관리 안내에서도 상법에 대한 부분을 따르는 것으로 보여진다는 부분들은 그래서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단 또는 재단이 이제 법인 형태로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상법에서는 어떻게 보는 것인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번에 토론자가 담았습니다. 일단 저희가 속하진 영역을 법적으로 분류하게 되면은 그 부분은 민법에 잘 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거의 다 아실 겁니다. 우리는 민법 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 아실 겁니다. 근데 그 밑에 조금 더 내려오다 보면 제39조에 영리법인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같은 민법 안에 있는 겁니다. 근데 영리법인에 대한 거를 분류를 하고 있는 거니까 비영리법인과 영리법인을 민법에서 일단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영리법인을 보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은 상사회사의 설립의 조건을 조차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그리고 제2항에는 전항의 사단법인은 모두 상사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항이 39조의 제1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비영리법인 32조에 설립되었기 때문에 39조에 따른 상사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법 4조와 5조의 내용을 보면 저희가 상임위를 할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로 본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죠. 수익사업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해서 상임위로 본다는 게 상법에서의 해석으로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사업자 등록장의 상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법에서는 동일한 영역에서는 단일 상호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일 상호라는 것은 법인의 상호, 지점의 상호, 똑같은 상호를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나온 얘기들로 봤을 때는 단일 상호하고 유사한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면서 본점과 다르게 지점에서는 종속관계를 표시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회복지법인 쓰고 뭐뭐뭐 지점 이렇게 지금까지 나오는 내용도 이런 관계가 유사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상인이 동일하지 않은 영업을 할 경우에는 각 영업별로 별개의 상호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법인이 노인, 아동, 여성, 장애인, 다문화등 저희가 여러 분야의 여러 종류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또 수익 사업까지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별도 종류의 사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에는 별개의 상호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기에서 별개의 상호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한 분야의 특정 상호를 사용했을 때 그 상호로 인해서 다른 영역에서 오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별개를 인정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등기를 할 때에 저희가 상업 등기를 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영리로서 법인 등기를 하고 나서 나중에 수익 사업이 벌어졌을 때 이때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상법상의 자연인과 같은 형태로 등기를 하게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법인 등기에 관한 특례법에 상법 상사법인도 있죠. 민법법인의 분사무소 또는 지점의 등기사항 중에 당의 분사무소 또는 지점의 소재지와 그 명칭, 이 명칭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법인과 동일하든 법인과 동일하지 않든 간에 등기를 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실제 세무관서에서는 법인 등록번호로 사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태까지 어떤 지원을 받는 신청을 한다고 할 때에 독립성이 있느냐 없느냐 얘기를 하면 법인과 묶여 있습니다. 이 법인이 이렇게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고용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다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최근에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 30 미만 사업장으로 각 사업 단위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인정이 안 된다고 굉장히 말이 많았습니다. 이유가 법인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걸 압니까? 라고 했더니 이 고용 시스템에는 법인 등록번호로 관리를 하고 있지 상호나 대표자가 중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40페이지입니다. 그래서 고용보험의 경우에도 법인 등록번호로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저희 확인을 했고요. 그럼 사업자 등록의 대표자명에 대한 부분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법에서는 그 상인이 영업 규모가 이제 커짐에 따라서 직접 관리를 할 수 없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도 사회복지법인이 그 많은 일들을 어떻게 또 그 많은 지점이나 시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관리하지? 라고 했을 때 역시 상인들도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때의 상업 사용인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상법에서 법률로 지배인이라고 하는 법적 대리권을 갖는 지배인이 있고 표현 지배인이라고 해서 법적 대리권은 없지만 실제 그 지점이나 그 업소에 대해서 권한을 갖는 책임자로서 있을 수 있는 부분들로서 표현 대리인 제도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박스에 보면 상법에 대한 내용들이 있고요. 그래서 상법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대표자 또는 지배인 또는 표현 지배인으로 해가지고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비춰볼 때 저희 같은 경우에 세무관세 사회복지시설장을 상법상 지배인 또는 표현 지배인과 같이 대리권이 있는 상업상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호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대표자에 대한 부분을 갖고서 사업자 등록 신청했을 때 이런 부분들로 인정해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업자 등록 강제로 지금 변경되고 있다고 지금 보여지고요. 여기에는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 있다고 보여집니다. 시설명을 사업자 등록에 표시하고 시설의 대표자로 기재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법률과 세무서의 신뢰에 벗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지금 뭐가 문제다, 그래서 우리가 왜 안 쓰고 있지? 라고 자칫 이렇게 듣다 보면은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 실제 기업들도 그러고 있고요. 공단, 공사 이런 데들도 사업자 등록증 지점에 지사장님 이름들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에도 보건소장 이름 들어가 있고요. 시장 이름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렇게 다 돼 있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하는 그 고용보험에 대한 책임이 대표자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다. 그거는 대표자도 있지만 예산을 이사회를 통해서 지원받고 있고 난 이사회에서 임명을 받은 사람으로 설명이 될 때 사업주로 인정을 합니다. 그거는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단, 공사나 이런 부분들도 거기에 있는 지사장들도 고용보험 가입되고요. 퇴직금 되고 나중에 본부나 본사로 복귀됐을 때 어떻게 됩니까? 부장으로 갈 수도 있고 국장으로 갑니다. 그러다가 다시 또 뭐 지사나 지점으로 임명 발령 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사자로 인정이 되는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실무적으로는 그렇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법인의 이름과 대표자 이름을 같이 사용했을 때 발생될 문제, 특히 이제 법인의 이름은요, 여러 분야에 걸쳐서 사업을 하는 곳에서는 단일 사업의 이름을 사용했을 때 실제 이를 이용하는 이용자분들에 대해서 혼란을 가져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내가 거기에 나와 관련, 장애인이라 그러면 장애인과 관련된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지만 동일한 이름으로 인해서 각 지역의 지부로 설립된, 또 지점으로 설립된 곳에 가서 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특별하게 그것을 구분해야 될 단위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혼란이 발생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상호는 저희 같이 수익 사업을 하는 곳에 있어서는 신용과 명성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기업에서의 상호의 이름을 마음대로 바꾸겠습니까? 브랜드와 상호는 다른 개념이지만 삼성이라고 했을 때 그 상호가 갖는 가치는 어마어마할 겁니다. 저희가 사회복지이기는 하지만 그동안 신뢰와 명성에 대한 부분들은 이 상호로서 많이 쌓아온 부분입니다. 그거를 하루아침에 무시하거나 없애버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상법에서도 상호에 대해서는 경제적 이익의 저작권을 보호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추진함에 있어서 이건 지침입니다. 법적으로 저희가 보여줄 때는 저희는 중증장애상 운동부의 특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각자 관계된 개별법들이 있을 텐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중증장애상 운동부의 특별법에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범인의 명칭을 써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다른 지정과 똑같으면 안 됩니다. 단독으로 해서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 명의를 쓰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지침이 바뀌었으니까 법을 다 바꿔라 라고 강제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들고요. 여기에서는 시설별 직접 생산 여부도 확인해야 되죠. 근로참여. 그러니까 근로가 지금 법인하고 계약이 되는데 근로계약에 대한 부분으로서 이 시설의 근로장애인지를 어떻게 확인할 것이며 재산은 어떻게 구분할 것이며 겸직 금지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며 그러니까 법인의 이사장이 여러 군데를 겸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각종 계약서의 내용 확인에 어려움이 발생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법에 대한 충돌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모든 법은 다 파악하지는 않았지만 아마 개별 법상에서도 이런 부분들의 충돌이 발생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갑작스러운 변경으로 인해서 아까도 나왔지만 통장 적용해야 되죠. 카드, 퇴직연금, 그 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는 각종 인증 허가 관련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정서 서류도 있고요. 등기에 대한 문제, 간판, 홍보, 광고물, 차량, 홈페이지, 상거래 및 계약에 관한 서류들도 다 있거든요. 이런 거 다 바꿔야 됩니다. 그 다음 각종 서식, 양식 다 바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바꾸는데 단기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과 인력의 낭비가 소요될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사회복지 시설은 실제로는 상법상의 상호는 아닙니다. 상호로서 사실 인정을 받으려면 상업 등기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줄까요? 15분 됐네요.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법 외에도 저희가 국세기본법을 보면 세법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은 후에는 그 행위나 관행에 의해서 해니품 재산을 정상고를 본다. 그죠? 거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4조, 그것도 읽어보시면 같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행정규제기본법 내용을 살펴보면 이 아까 이런 거 다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만 할 수 있는 부분들로 보셔서 규제라고 보여지며 행정규제기본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따라야 되는 부분들로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인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상에서도 지정명칭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지금 사회복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예산 지원 충분히 받고 있습니까? 아니죠. OECD 최하 수준입니다. 지역 간의 격차 큽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같은 경우 최저임금도 해줘야 됩니다. 그다음 특례업종 폐지돼가 좀 어렵습니다. 인력 지원 해주십니까? 충분히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움이 많은데 현장하고 얘기는 충분히 안 해줬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름으로 인해서 발생될 극심한 혼란, 그 다음에 경제적 손실, 그 안정성을 굉장히 침해할 수 있죠. 이게 전체 국가를 힘드는 문제인데 이런 부분을 이렇게 충분한 소통 없이 협의 없이 진행할 수가 있느냐, 이거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세무관서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 이루어지고 있고요. 상호, 대표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만 특별하게 막으려고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에 나와 있는 지침, 시설 관리안의 내용은
폐기되어야 마땅하다고 보고요. 다시 재논의라든지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사회복지 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본 다음에 추진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아마 신익수 사무국장님은 개정에 따른 실익에 대해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크게 세 가지로 보셔야 됩니다. 첫째는 명분, 필요성, 이게 하나고요. 과연 이게 필요한가? 두 번째, 실익입니다. 그래서 뭐가 나아지는데 물어봐야 되고, 세 번째가 명분도 있고 실익이 있지만 현실상의 제약 조건이나 한계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내용은 다 아시기 때문에 제가 또 문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토론을 하게 된 강남대학교 윤석진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굉장히 넓힌 자리에 저를 초청을 해주셔서 이제 먼저 대단히 감사드립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두 분의 발제를 통해서 실로 여러 가지 새로운 사실 등도 그렇고 많은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토론자로서 이 실무에 계신 분들이 워낙 현실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주로 말씀을 해주셨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제가 거론을 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제가 지금까지 사회복지 사업법을 보면서 늘 갈증을 느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사회복지 사업법을 보면은 그 적용 대상을 큰 틀에서 놓고 보면 법인과 시설이 있죠. 그 시설이 법인 소속 시설이 있고 개인이 설치한 시설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원래 사회복지 사업법은 이제 시설의 경우에는 법인만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다가 1999년에 이제 규제 합리화 조치를 단행하면서 기존의 허가 규제를 신고 규제로 완화를 시켜놨고 또 개인이 설치한 시설 등도 이제 허용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이런 여러 가지 혼란들 또 올해부터 이제 개정 적용되는 시설 관리 안내에 관련된 여러 자금 또는 혼란 또 이해 충돌 같은 것들이 이 99년도부터 저는 시작됐다고 봐요. 왜 그런 거 아니? 지금 법인 설치 시설과 개인이 설치하는 시설은 이거저거 법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바라보면 굉장히 상이한 법적 성격을 갖습니다. 기본적으로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법인의 경우가 이제 유일하게 법인격성을 가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법인이 설치한 시설은 그 자체로 법인격성을 부여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법적으로 따지고 놓고 보면 공공성 있는 사업을 수행하는 영종물에 불과한 게 법인 설치 시설이에요. 그러면 이 개인이 설치한 시설은 무엇이냐? 이 개인이 설치한 시설의 경우에는 그 시설에 법인격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 시설장이라고 하는 자연인이 갖고 있는 본연의 이 권리 주체성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영위할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 법인이 설치한 시설과 개인이 설치한 시설의 법적 성격의 차이, 법리의 차이를 고려를 해서 이런 것들이 사회복지 사업법의 처음부터 발의됐을 때 전혀 구별 없이 사회복지 사업법이 사실 지금까지 흘러왔습니다. 그래놓고 보니까 최우 형사님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지방자치단체 차원으로 넘어가면 아까도 점적으로 해주셨다시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그거 구별을 잘 못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의적인 법 해석을 하고 또 같은 상임에도 불구하고 A라고 하는 지자체에서는 이렇게 처분을 하고 B라고 하는 지자체에서 또 다른 처분을 하고 하는 그런 규제의 형평성에 있어서 대단히 모순과 문제점을 이야기했었거든요. 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저는 굉장히 이런 부분들이 좀 바뀌었어야 되는데 왜 안 바뀌는지라고 하는 그런 갈증 같은 것들을 느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올해 이제 지금 여러분들에 의해서 논의가 되고 있는 이 시설 안내에서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반영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원래 가야 할 곳을 바꾸나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설관리 안내라고 하는 그 내용은 법리와 법 체계만 바라보면 너무나 맞아요.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또다시 아쉬운 점은 시설관리 안내에 제시되고 있는 새로운 내용들을 보면
이게 지금 이 시설관리 안내라고 하는 이 행정규칙의 성격을 갖고 있는 이런 법규범에만 이렇게 새로운 것을 넣어놓은 것이 맞는 것이냐? 전 그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사회복지사업법부터 또 다시 검토해서 이런 이 개정판이 나왔어야 되는데 사회복지사업법은 그대로 문제 이것만 나오다 보니 이 역시도 또 다른 문제가 또 연결되겠구나라는 느낌이 들어서요. 차제에는 이 시설관리 안내 요구에 대한 추가적인 이 개정 소요 작업만 할 것이 아니라 관련되어 있는 이 사회복지사업법 운용으로 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법인 설치 시설과 개인 설치 시설 간의 명확한 권한 배분과 역할 분배 같은 것들, 또 그들이 행할 수 있는 사무 처리 기준과 방법들, 그 범위와 한계 같은 것들은 적어도 사회복지사업으로 좀 담겨져 있으면 이런 여러 논란들이 좀 해소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는 이제 최근 서기관님뿐만 아니라 이제 이 신영주 사무총장의 발제문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 발제문 보고 궁금하게 했고요. 이 개정 시설관리 안내 이제 사항들을 여러 위원으로 이제 나누어서 잘 소상하게 설명해 주었고, 여기 이제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 또 이제 문제점까지 대안을 가지고 아주 소상하게 잘 제시를 해주셔서 제가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데 큰 도움이 되셨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눈에 띄었던 것은 우리 발제분들도 보면은 시설 위탁 사업이 이제 주요 사업인 중소형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이라든가 중교법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새로운 시설관리 안내 때문에 이제 조금 위축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었던 것이 실은 제가 재직하고 있는 학교에서도 지자체에 기여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사회복지 관련 시설,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학교도 이제 그런 몇 개 위탁 운영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시설 안내가 딱 새로 이제 적용돼서 학교에서 저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관련된 교수님들하고 얘기했던 것이 뭐냐면, 이 법인의 대표자가 이제 추천하는 고용주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법인의 대표자는 우리 학교 법인의 대표자입니다. 이사장님. 이사장님과 위탁 시설에 이제 종사하시는 분들이 고용계약을 맺을 것인데, 그러면 이 종사자분들은 이 법적 신분이 교직원에 준하는 것이냐, 교직원과 같은 레벨이냐? 그러면은 우리 교직원과 똑같은 방식으로 채용하고 연봉제 시스템에 의해서 매년 평가받고 연봉제 계약을 하고 재임용책에 의해서 희생된 것이 맞느냐? 그런 거에 관계된 규정이 어디 있느냐? 사실은 찾아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알아봤던 부분입니다. 결국에는 아마도 위축될 거다라고 하는 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그런 쪽에서 아마 어떤 재정적인 압박, 또 게다가 잘 아시겠습니다만 요즘 대학들이 재정적으로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면 일부는 손댈 가능성도 있겠구나라는 느낌도 분명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이제 완충지대를 거쳐서 적응할 수 있는 기간들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드는 생각이 우리 학교가 왜 이 사업에 뛰어들었지? 이 사업에 뛰어든 목적이 뭐지? 영리 사업을 하려고 뛰어든 건가? 그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그 본래 이 사업에 뛰어든 목적, 지역사회에 기여하겠다라고 하는 이 본연의 목적, 이런 것들이 보다 더 부각해야 되는 것이 바로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사회복지 법인의 기준과 역할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을 주로 했었습니다. 우리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이제 수익사업에 관련된 것도 허용을 하지만 사실상 대단히 강한 규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수익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 사회복지법인의 전문성과 자율성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사실은 크게 열려있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런 쪽을 좀 열어서 공공성이라고 하는 범위 내에서 물론 수익사업을 해서 인마이 투입하는 경우에는 강하게 처벌받아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계속해서 스스로 그리고 자신이 추구하고자 하는 사회복지 사업에 환원시킬 수 있는
선순환 부족을 지금보다 조금 더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이것도 역시도 이제 사업법을 건드리면서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인데 차라리 그런 방법들이 오히려 현실적으로 좀 타당한 것 아니냐. 이제는 좀 더 필요한 시점이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또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면 저는 이제 우리 두 번째 발제에서도 사회복지 법인의 건실화라고 하는 표현을 굉장히 강하게 해주셨습니다. 가만 보면은 저 개인적으로 제가 잘 몰라서 그런 의문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직영시설을 갖지 않고 오로지 위탁 사업만 수행하겠다라고 설립한 법인들 이게 과연 사회복지 법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가? 또 제가 이제 토론문에서 잠시 언급을 해놨습니다만 2015년도에 전국에 있는 법인의 조사를 하는 소비자를 보니까 법인 사무국의 직원이 전혀 없는 그런 법인이 무려 20%가 넘는 통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5명 이상이 불과 9%밖에 안 됐어요. 이게 이제 2015년 기준입니다. 지금 또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직영시설도 갖지 않고 오로지 위탁 사업만 하겠다. 그리고 법인의 사무국에 직원도 전혀 두고 있지 않다. 자, 이게 트위터 컴퍼니와 무슨 차이가 있냐라고 하는 개인적인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법인의 건실화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법인이 사회복지사업법에 부합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공공성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역량, 그리고 그런 역량이라고 하는 형식과 실질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사실 법인의 설립 허가 단계에서부터 정확하게 평가되어질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은 저는 이 규제 합리화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강화시켜야 될 규제는 더 강화시켜야 되는 것이고요. 불필요한 규제는 조금 풀어줘야 되는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진행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법인의 건실화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차원의 어떤 규제 합리화 조치가 수반되어져서 법인의 건실화라고 하는 것들이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었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다른 것들은 다 차치하고 여기까지 하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신영규 사무총장님께서는 이제 종교 법인 같은 경우에 마치 본사와 지사의 개념처럼 중앙에 이제 법인이 있고 지역별, 영역별 법인을 따로 두자 이런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만 그래서 제 머리에 잘 안 와서 이제 여쭤보는 겁니다. 앞서서는 사실은 이 학교 법인, 종교 법인들이 시설관리 안내 개정판 때문에 굉장히 위축될 것이다라고 하는데 결국 위축의 문제는 가장 큰 것이 이제 비용의 문제 때문에 크게 위축됐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지사의 개념으로서 지역별, 영역별 법인을 설립하면 거기에 수반되는 비용 역시 만만치 않게 들 거란 말이죠. 자, 그럼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허용하는 시대로도 이런 지사를 설치할 수 있을 것이냐? 저는 이게 뭔가 앞뒤가 조금은 충돌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해를 잘 못했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답변을 해주신 신영규 사무총장님께 어떤 측면의 얘기인지 좀 여쭤보고 싶어서 질문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이석진 교수님 오늘 명분, 필요성, 방향성은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근데 이제 보고를 할 때 좀 이렇게 지침이나 이런 것보다는 체계적인 법 개정을 통해서 하는 게 좀 더 이게 전체 법 체계에 맞지 않나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학교 법인은 저도 학교에 있어서 너무나 공감이 가는데 사회자가 그러면 안 되는데 그다음에 그 시설에 이제 직영 시설이 없는 법인이라고 하는 건 아마 행정 개념으로 시설법인이 있고 지원법인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거 이야기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하지만 법인의 건실화는 이야기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인 분할을 통해서 법인 요건 완화 이쪽은 조금 방향성에 대해서는 발제자에게 질문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토론 듣겠습니다. 한국 중국의 사회복지법인 산업자들 제가 아쉽게도 국감에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안 좋은데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한국종교사회복지협회는 18년도 1년 동안 5차례 북지부 TFA에 개신교, 가톨릭, 불교 이렇게 참여하면서 새로운 성경과 이 문제에 관해서 얘기를 해왔었습니다. 또 일정 정도 동의를 했던 부분도 있고요. 이 동의하는 과정에서 10개 종단의 의견을 많이 물어보지 못한 부분도 있어 언제가 있다고 좀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좀 아쉬웠다. 우리가 이렇게 그 1월 달에 공청회 발표되기 전에 이런 토론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께서 여기 법인 대표로 오신 분도 계시고 시설장으로 오신 분도 계시고 종사자 대표로 오신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들 지금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하시는 게 행복하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행복하지 않으면 아는 이유가 이 어떤 이런 관리 운영 지침들이 너무 세세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행복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부분을 그렇게 마음을 같이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최우영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또 그 말씀 중에 그 법을 전공하셨다고 하셨는데 이 법에 맞게 50년 동안 그냥 간행에 의해서 이렇게 해오던 것을 법에 맞게 맞추려고 하고 원리 원칙대로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는 것에 일정 정도 공감을 합니다. 또한 복지부에 의해 사정기관 얘기도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50년 동안 해왔던 간행을 이렇게 한 번에 1년 안에 1년을 유예를 주고 바꾸라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해서 한 최소한 10분의 1 기간, 한 5년 정도 좀 유예 기간을 좀 부탁드리고 이 유예 기간 동안 또 복지부와 우리 민간이 협치를 해서 좀 좋은 안을 모든 종사자들이 행복한 안을 관리 지침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신용규 사무총장이 발제문에서 보면 사회복지시설이 고용주체 변경에 따른 5년 동안의 고용 불안정이 우려된다는 의견에는 저는 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사회복지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들이나 개인 설치자들이 지금 보조금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는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건 여기 계신 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법에서도 각 지자체의 조례나 법에서도 80%를 요구하고 있지만 사실 그 담당하는 위탁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100%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탁 기간 동안 벌칙적인 일을 하지 않으면 고용 승계가 법인이 바뀌어도 자연스럽게 고용 승계된다고 저는 봐왔고 또 저희 법인에서도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동의할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종교법인 위탁, 교회와 사찰의 위탁을 한다고 하는데 그건 사실상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저희 한종사역은 10개 교단이 소속되어 있어서 사회복지시설을 한 1000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탁이나 재위탁은 후원금을 그 사찰의 시주금이나 헌금을 이런 시설 운영에 좀 투여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을 좀 봐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10개 종단, 특히 10개 종단으로 보면 그렇게 3분의 1도 안 되는 이 숫자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은 이런 공개석상에서는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한번 제시해 보고요. 이 부분에서는 또 아까 지적해 주신 지방 분권, 법인의 분권화는 지금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불교 사회복지법인이 20년 전과 지금은 한 100배 차이가 납니다. 지금은 불교 사회복지법인이 165개고요. 개신교 사회복지법인이 300개고요. 그 다음에 카톨릭 중앙권에서 운영하는 카톨릭도 17개고요. 또 사대종단의 하나인 원불교도 16개 법인을 해서 법인의 고유한 목적대로 이렇게 시설들을 분권
분권이라고 좀 어렵겠지만 이게 각자의 법인의 목적에 맞게 시설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개정안에 대해서 이 법인의 지원안을 말씀해 주셔서 저는 또 많이 공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평소 알고 있었던 법인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가졌던 신영규 사무총장님의 다른 견해를 알 수 있어서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법인의 책무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지역 마련 방안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법인 경력, 사실상 여러분들이 시설에서도 있지만 20년 전에는 법인에서 일하려고 했습니다. 법인의 임금이 높았기 때문에 시설의 임금보다 높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법인에서 큰 물에서 좀 이렇게 일을 해보고 싶어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법인에서 일하는 것보다 시설에서 일하는 임금이 훨씬 높기 때문에 또 하나는 경력의 인정 때문에 법인에서 우수한 인재들이 기획, 경영, 운영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0% 인정은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또 개정안 시행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년, 3년이라고 하셨는데 5년 정도 부탁드리고요. 법인 분권 그것도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제안을 두 분께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해보자 하는데 우리 한국 크게 보면 한국 사회복지시설이 발전하려고 하면 사회복지시설 관리 운영에 있어서 좀 통일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통일성이란 건 종사자의 임금들이 좀 동일한 현장에서 동일했으면 바라고 격차가 지자체별로 또한 복지 분야별로 나눈 거에 대해서 또 어떤 데는 시간 수당을 다 주고 어떤 데는 시간 수당 10시간만 준다는 이런 법에 52시간 있으면 52시간의 수당과 이 수당을 좀 다 국가가 좀 책임져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유탁금을 좀 폐지하기를 원합니다. 작은 법인이든 큰 법인이든 종교법인이든 이 유탁금은 굉장히 그 시설 운영의 투명성에 저해가 있습니다. 또 시설장들이 많은 고통을 가지고 마련했던 기업들을 옛날에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유탁금은 가장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서울시에서는 2천만 원이면 유탁금 점수가 시설 유탁에 있어서 다 똑같은데 좀 이 유탁금 2천만 원이 크게 여러분들 시설 운영에 도움이 됩니까? 도움이 그렇게 안 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걸 좀 복지부가 좀 폐지안에 좀 선두로서 좀 좋은 모범으로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이렇게 채용서기관님께서 법인들이나 시설이나 협회나 찾아서 많은 그 설명회를 하고 계신데 좀 더 그 지자체에 있는 공무원들 주무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현장에서 맞닥뜨리는 것은 법인이나 시설장이나 종사원들, 우리 종사자들은 그 주무관들을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이 주무관들이 좀 새롭게 배치받으면 좀 일주일 정도 합숙해서 정말 동일한 교육을 받아서 동일한 설명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 지금 사회복지시설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하는 건 뭐냐면 저희 사회서비스 동쪽 구조는 한없이 늘어가는데 동쪽 구조는 한 번 늘릴 때마다 수조씩 늘어납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아동시설이나 장애시설이나 이렇게 사회서비스 시설은 기껏해야 100억, 200억 특히 깎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사회서비스가 얼마나 많이 부족합니까? 사회서비스를 하는 사회복지시설이 얼마나 많이 부족합니까? 사실 동쪽 구조로 이렇게 무속인이나 장애인 이렇게 보면 골방이 이렇게 동쪽 구조를 받아서 사시는 분들 당뇨가 1000인데도 술을 먹습니다. 가난 말기인데도 아무 희망이 없기 때문에 동쪽 구조로 술을 먹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사회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들과 동쪽 구조가 필요한 부분들을 나눠서 우리가 지금
사회 서비스를 받아야 될 모든 취약계층이나 어려운 빈곤층들이 사회복지시설이 부족해서 많이 못 오고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사회복지시설로 좀 마련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종사자 초록에서는 특히 일하는 시간보다 다 우리가 임금을 적게 받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약속하신 이 52시간제에 따른 이 시설 안내 관리 지침으로 하면 300인 이상 시설이 되기 때문에 많은 법인들이 이 종사자들이 52시간제밖에 못합니다. 그러면 당직 쓰고 밤새 일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4교대가 필요한데 지금 2교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이 수준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든 그 부분에 있어서 이 복지부나 지자체나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토론은 아마 법인과 기술 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했다는 점, 그 다음에 지자체 공무원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들어가는 관행을 좀 이제 깔끔하게 좀 정리를 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면에서는 동의를 하지만 시기적으로 조금 너무 촉박하지 않나 이런 수련 과정을 좀 더 거치는 게 필요하다는 이야기와 법인에 대한 여러 가지 공공성과 책무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에 대해서 강하게 좀 말씀을 주셨고 또 여러 가지 또 구체적인 사회복지 현안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토론자들에 대해서 발제자가 아마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거고 일단 그거에 대해서 털어내고 그 다음에 여러분께 마이크를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제자 순서대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털어내고라고 하시는데 털어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단적으로 작아서 말씀 죄송합니다. 몇 가지 이제 큰 것들을 보면 첫 번째 연자재 관련해가지고 20페이지 보시면 다른 시설들 특히 수탁 받을 때 법인 내 시설 중에 하나가 문제가 되면 다른 시설을 안 준다라고 하는 부분은 요거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저희가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탁 관련해서는 저희 지침을 우선적으로 따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침에다가 제가 여기 와서 사고 쳤다고 갑자기 다른 데 승진 안 시키고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주체가 당연히 동일한 거기 때문에 나중에 지자체에서 다른 시설 모르겠습니다. 동일한 시설을 운영하는데 동일 시설에서 법인의 책임성이 있다라고 해서 양벌 규정에 따라서 처벌을 받거나 하는 경우는 모르겠는데 법인이 관리 감독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점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없도록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기왕이 또 나온 김에 제가 그 사회복지사업법 박사가 아니라 원래 상법 박사인데요. 지금 상호에 대해서 써주셔가지고 신직수 국장님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접근하셔가지고 저한테 얘기해 주실 분이 과연 있을까? 제가 오늘 이거 처음 봤거든요. 원래 온 거 보고 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와가지고 대강 막 사기를 치면 안 되겠구나 하는 느낌을 크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상호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국장님께서 약간 제 표현을 이렇게 죄송합니다만은 내용 안에 약간의 모순은 있습니다. 나는 상인이 아닌데 상호를 적용받고 표현 대리 그 다음에 상업 사용인에 대한 규정을 적용받을 거야 라고 하는 내용이 좀 혼재가 돼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이 혼재가 돼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가 아니고 제가 당장 다음 주라도 국세청하고 함께 얘기를 해서 지금 사업자 등록증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제가 민원 들어온 거거든요. 여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분명히 법인 등기번호로 오른쪽에 적어놨어요. 적어놨는데 시설명하고 대표자명을 시설장에 좀 넣어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유지를 하십시오. 제가 민원이 들어오면 유지를 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고요. 나중에 혹시 변경해야 되면은 법인명에다가 시설명 법인명 바꾸시면 되는데 일단 유지를 하세요라고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를 넣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를 넣어놨거나 아니면 아예 개인사업자 등록증이나 개인 보유권증에다 집어넣는 경우도 있어요. 그 경우에는 새로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런데 여기 말씀해 주신 대로 그 법인 등기번호가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유지가 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또 그 방향이 괜찮다라고 하는 걸 들을게요. 그게 상호나 표현 대리로 접근해서는 안 돼요. 그럼 여러분들을 나중에 또 다른 토론회에서
우리가 영리회사님, 우리가 상법상 회사도 아닌데 왜 상법상 회사 규정을 적용해서 또 이 얘기가 나오니까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네, 일단은 그 부분을 말씀을 제가 드리겠고요. 앞부분도 어차피 궁금하신 분들 다 많으니까 20페이지 보시면요, 그 고위공증과 각종 계좌 명의 변경을 해야 되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기준 후원자가 이탈된다는데 법인명으로 바뀌어서 이탈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뭐 통합사회복지관 행복한 쉼터 후원 계좌입니다라고 알려드릴 거 아니에요, 그죠? 뭐 기존에 알고 넣으신 분들이 있지만 좀 바꾸는 불편함이 있겠죠. 이게 사회복지법인 어디에서 운영하는 시설입니다라고 설명을 하면 후원자가 법인명으로 바뀐다고 이탈이 된다는 건 조금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그래서 후원 계좌는 그런데 어차피 후원 계좌 모집행위를 할 때 시설명을 여러분들이 알려주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계좌가 이렇습니다. 복지부놈들이 바꾸라고 그래서 할 수 있지, 바꿨습니다라고 써놓으시면 돼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시설명으로 통장을 만들 수 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개인 시설만 만들 수가 있어요. 제가 이거는 책상에 앉아 있는 사람이 아니고, 저도 은행마다 다니면서 제가 사업자 등록증 친구가 지금 사업국장도 있어요, 분명히나. 그리고 다니면서 해봤는데 시설명으로 만들기가 너무 어려워요. 안 돼요. 금융실명제법.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예를 3년에서 5년 유예 부분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이번에 국세청하고 협의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따라서 유예기간을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결정을 내릴 사항은 아니지만, 제 입장은 지금 이런 정도의 분위기, 그 다음 저희한테 이런 수준으로 봤을 때는 고용관계는 2020년 12월까지인데 2020년 7월까지로 살짝 연기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2021년 7월달에 최소 근로시간 다 적용이 돼요. 5인 이상 사업자.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연기를 하는 의미가 없어요. 그렇다면 그거를 맞추기 위해서 지금 현재 사업자 등록증이나 신고증 바꾸는 부분 있잖아요, 그죠? 그 부분은 어차피 고용관계로 한다면 2021년 6월 30일까지 정도 유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3년, 5년을 해버리면 저 그만두고 가정을 그만두고 국장님 그만두시면 안 하니까 못하게 돼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앞뒤 없는 소리를 하면 오히려 이상하게 됩니다. 게다가 그 중간에 형제 복지원처럼 대구 희망원처럼 괜히 누가 한 번 잡았다 해서 시비 거는 식으로 들어오게 되면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 생깁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한번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말씀하신 내용 중에 계속 제가 말씀드릴게요. 대표이사는 그냥 법인의 기관이에요. 대표이사님이 물론 이게 우리 아버지가 하셨고 내가 만들었고 했기 때문에 내가 대표이사이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시는 건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모든 계약이 그냥 법인하고 이루어지는 겁니다. 교수님께서 써주신 그 내용 안에도 보시면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는 게 고용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법인 대표이사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법인이랑 하는 거예요. 대표이사가 바뀌면 바뀌는 거 말던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통신사 지금 뭐 SK텔레콤 계약을 하셨으면 SK텔레콤이랑 계약한 거지 회장이 바뀔 때마다 가가지고 새로 계약서 쓰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조금 가지시고 그걸 전제로 네네 그런 것들하고 나머지는 오늘 여기 궁금하신 게 있으면 한통사협이나 또 사회복지단체 협의회 쪽으로 하셔가지고 질의를 주시면 양쪽으로 그 문서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또 하나하나 드릴게요. 그런 식으로 일단 하고 다음 주에 오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나왔던 질문 관련해서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조기법인들을 지역별로 분할하는 것이 가능하냐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거는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가능하냐 이런 말씀인데요. 그 아시다시피 실은 이제 중간지원 조직의 경우가 지역 분할의 의미는 중간 지원 조직들이 별도로 그들만의 법인을 좀 인정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 중앙에서 돈을 더 내서 지역법인을 만들고 이런 의미는 아닌 겁니다. 그렇게 뭐 이해하시는지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이우경
선생님, 유원 선생님 말씀하실 때 5년 계약직 얘기를 지금이나 향후에나 그런 차이가 없을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제 설명을 잘 이해를 못하신 듯한 느낌이 받았습니다. 이거는 계약 주체가 법인 대표이사가 되면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지금은 시설장과 종사자가 계약을 하기 때문에 위탁기간이 끝나면 굳이 말하면 물론 법적으로는 지금도 법인의 책임이 있는 건 맞죠. 그러나 시설장과 종사자 간에 근로계약을 하기 때문에 위탁기간이 종료되면 시설장도 책임이 없고 굳이 말하면 이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대표이사하고 십자계약을 하기 때문에 당신이나 고용했으니 날 책임져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법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것에 대한 부담 때문에 5년 계약을 제한해서 계약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의미인 겁니다. 설명의 의미는. 그렇다고 하면 5년은 다 바뀐다 그런 뜻은 아닌 것 같고요. 예, 뭐 제가 드린 말씀이 정도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이제 프로에 계신 분들께서 궁금한 사항을 이야기하시는데 소소하고 성함하고 꼭 이야기 좀 해주시고요. 좀 질문을 짧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누구한테 질문하는지도 명확하게 예, 서울시 영등포 장애인복지관의 김상일 관장입니다. 얘기 들으면서 계속 답답함을 느끼는데요. 거버넌스라는 것이 결국은 수평적 관계 속에서 신뢰인데 공공이 여전히 민간을 신뢰하지 않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공공보다 민간이 잘하는 게 뭘까? 전문성과 유연성인데 이 유연성과 전문성을 과연 확보하고 유지할 수 있을까? 투트랙으로 얘기해서 공공에서의 국가 책무는 법인적인 금을 없애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법인 사무국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법인 행정비용을 지원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그 서비스원을 만들었는데 서비스원도 법인과 같다고 보면 서비스원의 인력과 재정을 민간사회복지법인에도 지원하면 이것이 공공성이 확보가 될 것 같다. 그리고 민간 법인 부분도 또한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될 부분도 있다. 그래서 위탁사만 법인이라든가 문제 법인은 바로 퇴출하고 그런 부분으로 수정을 해나가야지 모든 법인을 마치 문제 있는 법인으로 보는 기본적인 전제에서 출발되는 이런 발상은 잘못된 발상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재현이죠. 다음. 예, 주교회의 카톨릭 사회복지위원회 총무 김봉수 신부입니다. 먼저 저는 최호용 보건복지부 설기관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과연 이분은 현장의 사람이 아니다. 정말 역시 공무원이다라는 생각을 먼저 전제를 그냥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정말 죄송한 표현이지만 역시 현장을 잘 모른다라는 생각이 전제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정말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할 의지가 있는지 정말 그거에 대해 묻고 싶고 과연 문재인 정부의 포용적 복지가 이건가라는 의심이 듭니다. 그래서 네,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과연 사회복지를 위한 사회복지 시설이나 법인을 위한 기관인지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과연 지금 현장의 사회복지사들의 처우나 사회복지 현장의 어떤 그런 여건이나 환경에 대한 개선은 하지 않고 마치 그 사회복지 현장이 많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투명성도 없고 공공성도 없고 여기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이 없으면서 이거에 대한 규제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너무 다분하다. 정말 예를 들면 제가 최근에 전주시 공무원하고 많이 싸운 적이 있는데요. 그 이유가 그거였습니다. 전주시 공무원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법인이나 시설들은 전주시 재무회계 규칙 내지는 세무회계 규칙의 법을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저희 사회복지 시설에도
사회복지 재무회계 규칙이 있습니다. 거기를 따르면 됩니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팩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공무원들이 아니거든요. 공무원 조직이면 공무원 조직에 맞게 거기에 맞는 법을 따르는 것이 맞고, 여기는 사회복지 현장이거든요. 사회복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사회복지 사업법이나 사회복지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고 있는 법칙을 따르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만일에 어떤 보건복지부나 서기관님이나 이번 개정의 방향이 정말 제대로 가려고 한다면 먼저 사회복지사들의 처우나 환경을 개선한 뒤에 사회복지 사업법을 개정하고 거기에 따른 이 개정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어떤 지금처럼 일방적인 어떤 지시나 일방적인 방향에 의해서 이 방향이 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어떤 포용적 복지의 어떤 그 슬로건답게 좀 더 유연성을 가지시면 좋겠다. 적어도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과연 보건복지부의 어떤 사회복지에 대한 철학과 윤리가 있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 모르는 대부분 모르실 텐데 기독교대학 감리의 사회복지재단 삼척시 노인복지관 김형철 관장입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법인에서 얘기하는 B형 저희 법인입니다. 네. 저는 이걸 얘기하고 싶어요. 저희 법인이 법인 역할을 좀 잘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거를 좀 잘하고 있어요. 지금부터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 법인이 왜 생겼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법인에 대한 자부심도 크고요. 그 다음에 저희 시설을 운영하는 부분에서도 크게 생각합니다. 우리 최호영 서기관님께 여쭙고 싶어요. 만약에 대기업에서 삼성에서 건물을 짓니다. 거기에 일하는 근로자가 누구랑 계약을 할까요? 그거를 좀 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교수님한테 여쭙고 싶은 삼성이 예. 건축을 합니다. 레미안 아파트 건물을 짓습니다. 거기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누구랑 계약을 해야 할까요? 네, 그게 다 질문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윤석준 교수님한테 페이퍼 컴퍼니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좀 여쭙고 싶습니다. 강남대학교가 법인이 위탁법인인지 아니면 직영법인인지. 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회복지를 한 20년, 96년도부터 지금까지 일을 해왔는데 저는 사회복지는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서비스원이나 이런 전달체계가 좀 변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부가 우리 종사자들이 사실상 처우도 열악하고 지위도 없고 이런 민간인 사회복지사라고 얘기하면 공무원이냐고 물어봐요. 아니요, 저는 민간인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무슨 일 해요? 정부 보조금 받고서 일을 해요. 그럼 위치가 참 애매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개선할 생각이 있는지. 선진국들은 모든 사회복지 서비스나 이런 정책들을 국가에서 책임집니다. 근데 우리나라 정부는 민간에게 위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부분에서 좀 바뀌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게요. 최호영 서기관님께 여쭙고 싶은데 지자체에서 삼척시 노인복지관이라는 건물을 건설을 했습니다. 건물을 졌어요. 근데 간판은 삼척시 노인복지관이에요. 근데 사업자 등록증이나 고유번호증은 기독교대학 감리회 위탁 법인으로 써야 돼요. 그러면은 삼척시 노인복지관이라는 명칭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 답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네. 가까이 대고 계세요. 삼성이
아파트를 지으면 누가 고용을 해야 되냐 여쭤보는 취지는 충분히 알겠는데요. 삼성이 건물을 지을 때, 삼성물산에서 지을 때 건축법상에 하청을 줍니다. 그죠? 하청을 주게 돼 있어요. 하청, 재하청, 원청을 주게 돼 있습니다. 이게 근로자 파견법에 따라서 파견이 가능한 업종이에요. 그렇게 해서 파견을 받아서 건립을 합니다. 사회복지 쪽은 파견법상에 파견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이 아닙니다. 그게 제 답변이고요. 두 번째, 삼척시 노인복지관을 건축을 하게 돼 있죠. 그죠? 네. 삼척시 노인복지관이라는 시설명을 줄 때 삼척시 노인복지관이에요. 시설 명칭이 삼척시 노인복지관이고 해당 사업을 수탁받아서 운영하는 시설의 운영자는 말씀하신 대로 감리교 법인입니다. 그럼 사업자 등록장에 감리교 법인이 들어가는 거고요. 시설명은 삼척시 시설 노인복지관 이렇게 명칭을 써도 되는 것이죠. 근데 고유번호증에는 시설명을 쓰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고유번호 쪽에 시설명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러면 계약을 할 때는 네. 어디다 해야 돼요? 계약할 때는 운영 수탁 법인으로서 감리교 이름으로 계약하셔야 되는 거죠. 감리교 복지대는 이름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게 위수탁 계약 내용이에요. 근데 삼척시 노인복지관이라는 거를 어디에도 서류에는 안 나타나 있잖아요. 삼척시 노인복지관을 집어넣어야 될 이유가 뭐 지금 지문님께서 필드에 있던 사람이 안을 쳐다보시긴 하시는데 삼척시 노인복지관 이름이 들어가야 될 이유를 한 가지만 얘기를 해봐 주십시오. 아까 제가 말씀 못 드린 것 중에 재활작업장 같은 경우는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고요. 재활작업장 같은 경우는 재활작업장 이름으로 그다음 지정이 되는 게 시설에 지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지정해 주신 부분에 공감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가 다른 최근 한 6월달 전까지 다른 의견들을 다시 뿌릴 겁니다. 그 외에 시설명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공적 계약 부분이 있어요. 저희 학교 현황 질문을 했습니다. 정확히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저희 학교는 유치원 1개소, 어린이집 2개소를 직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강남 특수학교라고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교육시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고 동탄에 하나, 기흥에 하나, 도입시설과 복지관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반반씩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예. 취지가 그게 아닌데. 전체적으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세이포시 장애인복지관 정책인데, 저는 오늘 토론 얘기에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어떤 인간이 국가에서 어떤 영업행위를 할 때, 아니면 어떤 상행위를 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다면 하나는 국가에서 하는 행위가 있고, 하나는 또 인간 차원에서 하는 그런 행위가 있는데, 그렇다면 일단 복지는 우리나라의 복지는 지금 인간 차원으로 이루어지게 있는가, 아니면 또 국가 차원으로 이루어지게 있는가, 아니면 이게 국가에서 일단 인간이 위탁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일단 설명하니까 그거는 일단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듯이 국가에서 민간에 위탁돼가지고 지금까지 전개되어 왔는데 그 전개되어지로 오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아까 같은 문제들이 일단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그걸 일단 제도적으로 많이 바꾸어 놓으려고 하시는 거라고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일단 제도적으로 바꾸는 것만, 그 과정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바꾸는 것만이 일단 좀 핵심이냐, 그렇지 않고 실질적으로 복지를 민간에 맡길 거냐, 국가가 주도할 거냐, 이런 걸 확실하게 결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사회복지사업법상으로 지금 국가가 사회복지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법인도 개인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법인과 개인은 개인이거든요. 인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국가가 해야 될 거를 위탁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만들어 놓음으로써 그게 일단 모든 걸 꼬이게 만들어버리고 있거든요.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정부는 위탁 사업 자체를 없애려고 하는 거냐. 그러니까 사회복지사업법이라든지 그 복지 관련해서 법률에서 직영을 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모든 사회복지 시설들은 국가에서 일단 그런 제도에서 직영을 하려고 하는 거냐. 그것만 확실하게 딱 정해버리고 민간에서 일단 그 사회복지 그 법인을 일단 신고에 의해서 일단 승인 내려주는 그런 타당성이 있을 겁니다. 그 타당성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만 만들어주고 적극
지원해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여기를 건드려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누가 아무런 얘기도 안 하면서 법인 쪽에 문제 제기를 하고 그렇게 일단 그거에 대해 약간 의무를 감시키는 쪽으로 나가게 된다면 이거는 해법을 찾을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얘기해 주고 싶어요. 지금 제가 어떤 공무원한테 여쭤보신 거를 제가 답변드릴 텐데요. 지금 필드에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한 내용들은 제가 감히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정도의 깊이의 내용들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약 10여 년간 조치에서 계약으로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논의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나중에도 뭐 끝쯤에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이런 토론회나 이런 제도 개선이 그런 시발점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오늘 뭐 제가 와서 말씀드리고 다른 부분은 말씀드렸겠지만 계속 이런 내용들이 집단적이고 조직화되어서 얘기들이 계속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직접 답변 드릴 수 있는 건 아닌데 근데 그 방향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예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인 재직금 이런 것들이 다 조치행정 그러니까 예전 노숙인들 같은 경우 데려다가 야 우리는 못하니까 민간에서 해 내가 처음에 80% 내가 돈 줄게 20% 니 돈 넣어 했다가 어느 순간에 80% 니 돈 넣어 20% 내가 줄게 라고 하는 것들이 유지되어 오면서 아까 말씀하신 법인 재직금 문제도 그래서 누가 시작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법률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국가 지자체 시설을 운영해 주면서 내 돈까지 내라는 거는 모르겠어요. 제가 복지부 오고 나서 그런 계획을 처음 봤어요. 내가 국가 지자체를 운영을 해주잖아요. 그럼 돈을 딱 수수료를 받아도 할 때 내 돈을 1년에 5천만 원씩 집어넣으래요. 뭐 그런 놈의 제도가 있냐고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침에 돈을 달라는 얘기를 하지 말라 이 소리는 제가 못해요. 왜냐면 시설별로 자기네들이 정책적인 방향을 끌고 갈 테니까요. 근데 저희 지침을 보시면 2014년도부터 돈 과도하게 요구해가지고 평가 점수 넣지 말라고 아주 부드럽게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찌됐든 그런 식으로 논의가 진행되는 것들이 좀 더 아까 다시 말씀드린 집단적이고 조직적으로 얘기가 진행이 되어서 일본 애들이 우리랑 똑같지는 않지만 일본에서 사회복지 개혁이 일어났고 방향성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간에서도 얘기 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이걸 계기로 그런 게 시발점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게 먼저 손해에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선행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마 사회복지사를 처해가는 법률에 따라서 임금의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처우 개선 부분 하고 있는데요. 워낙 다양하고 복잡하게 요구가 들어와서 만들어 놓고 한 300번 정도 바꾼 것 같아요. 문구만. 근데 저희 쪽은 그나마 한 10번만 바꿔도 되는 상황이라서 선후관계가 좀 안 맞을 수는 있는데요. 하여튼 그 부분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최호영 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매년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 기회를 이렇게 받으신 건지 그게 정확히 안 돼서요. 아까 그 삼척 그 노인 복지관인가요? 노인복지관. 네, 노인복지관이 왜 그렇게 들어가야 되느냐 이름이 감리교 사회복지법인을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게 아마 현장과 아마 데스크의 차이일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예정통합사회봉사국 총무를 있으면서 전국 모금을 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전국교회를 모금을 하지만 현장에서 삼척 그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삼척자가 안 들어가고 모금한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리교는 전체 쓰는 이름이거든요. 근데 삼척에 있는 분들이 모금하는데 전부 감리교를 하지 못하거든요. 아무튼 지역에 있는 명칭을 갖고 할 때 그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삼척 이게 필요한 거죠. 근데 아까 왜 그게 필요하다고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걸 쓰는 거하고 안 쓰는 거하고 너무 큰 차이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답변 드리고 있는 것도 그 내용인데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삼척 노인복지관에 후원금을 모집합니다. 여기는 감리교 복지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집을 할 때 삼척 우리가 모집한 후원금 모집하는 목적이 삼척에 우리가 수탁받아 있는 삼척 노인복지관 운영을 위해서 후원금 모집을 합니다라고 후원자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거죠. 통장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통장 번호가 저 같은 경우는 통장이 감리교 재단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거 삼척 노인복지관에 안 주고 감리교 쓰는 게 아니라 이 갭이 생길 수는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알겠는데 그분은 어떡할까요? 공장이 아니 어차피 의심하는 사람 공장에 3,000번 저기 복지관을 적혀 있어도 의심하는 사람 의심을 해요. 그러니까 선한 의도로 3,000번 복지에서 하는 거고 통장 번호가 후원금 통장이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고 그 후원금 제목 통장 번호 하나만 계속 쓰시면 돼요. 그 3,000번 복지관에. 저는 이게 이제 물론 서기관님께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저는 일부분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삼척 종합복지관이라고 하는 통장이 있으면 설명이 안 해도 이거는 얼마든지 모금에 있어서 굉장히 지금까지 효과적으로 해왔던 방식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일일이 다 설명을 하고 한다는 거는 현장에 계신 분들에게 너무나 이게 먼 얘기인 것 같아서 저는 그런 부분을 좀 한번 현장의 고민이니까요. 네. 한번 좀 그래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자 등록증하고 보유번호증에 법인 등기번호가 붙어 있는 경우에 상호로 접근하시긴 하셨는데 그런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저는 고민한다고 그러면 꼭 저기 정부 내에서 제가 악성 민원 세 손가락을 들어가요. 공무원도 저한테 민원 걸리면 해결 안 줄 수가 없는 상황인데 합당한 이유를 받아서 국세청에서 문서를 받아서 그러면 상반기 중에 뿌릴 수 있도록 그 국세청에서 저보고 특검을 하지 말라고 그러면 안 하는데 가능하다는 답변을 공식적으로 들으면 상반기 내로 받아서 뿌리겠습니다. 뿌리면 분명히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들어가는 건 안 됩니다. 법인 등기번호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가능합니다. 근데 그걸 왜 미리 안 했냐 그러는데 미리 했어요. 세무서에도 물어보고 다 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우리는 세금만 잘 걷으면 되니까 갖다 주시는 대로 해요라고 얘기 오기 전에 지난주 말에도 제가 통화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신 요 내용들을 가지고 상호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한 번 더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저도 한 7번째 도전인데요. 저도 민원인이기 때문에 될 때까지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예, 지금 30분인데요. 마지막으로 꼭 한번 피날레를 장식하는데 제 질문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고마운데요. 다름 아니고 그 사회복지 시설 관리 안내 책자 내용을 개정할 경우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은 잘 적어주시고 저는 어떤 의견을 하나 드리고 싶냐면 그 사회복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의무 규정은 거기에 강제 규정으로 거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단체든지 정부에 그 해야 될 일들은 의무 규정이 꽤 많이 있는 걸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현장한테도 강제 규정을 갖다가 거기에서 요구하려면 정부의 의무 규정도 임의가 아니라 강제 규정으로 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사실은 이 사회복지를 하는 이분들이 사회복지를 그냥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어떤 가치를 실현하고 싶어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런 일들이 생기면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계속 하고 싶어지면 좋은데 이 일을 하고 싶어지지 않는 마음들이 더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정부는 보조성의 원리에 의해서 국민들이 이런 일을 하고 가치를 실현하고 싶어하는 이런 국민들에게 가치를 더 자유롭게 더 가치 있게 실현하기 위해서 더 이렇게 노력할 수 있도록 자기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정책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내가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 포기하고 싶어. 이렇게 된다면 이게 자유국가입니까? 이게 자유국가예요? 나는 정치적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해요. 이 사업을 이제 좀 접어야 되겠다.
우리가 이 가치를 실현하고 싶어서 이거 했는데 너무 힘들다. 이런 생각들을 한다는 얘기죠, 사람들이. 그런데 정말 이 사업이 우리에게 우리나라에서 이런 가장 낮은 안전망, 이 안전망에서 떨어지면 사람들이 안 되는 이 안전망이라면 이 안전망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 일을 더 하고 싶어지게끔 정책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하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만든다면 이거 아니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신 만큼 충분한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아서 참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마지막 멘트로 하겠습니다. 선생님 잠깐만. 예. 정리하시기 전에 예. 우리 한종사에게 긴급 제안을 좀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계속 손을 들고 계셔가지고 아니 이것은 한종사에 우리 대표님과 상의된 내용이니까요. 하나만 간단히 1분만 드리겠습니다. 1분만. 저희 쪽에 예, 보건복지부. 마무리를 하고 제가 아니 공식적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오신 분들은 사실은 우리나라의 복지계의 어떤 한단협도 그렇고 한종사협도 그렇고 굉장히 대표성을 저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저는 이 오늘 토론회를 들으면서 그런 느낌이 듭니다. 보건복지부가 마치 이것을 시행을 그냥 무조건 통보하듯이 기정사실화를 전제로 놓고 토론회를 하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그 두 가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한단협과 보건복지부, 한종사협과 보건복지부의 공식적인 간담회를 좀 제안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어떤 법이든지 어떤 규정이든지 이런 것들을 개정하려면 적어도 충분한 어떤 논의 과정이나 소통을 한 뒤에 이걸 시행해야지 어떤 유예 기간이 뭐 3년, 1년에서 2년, 1년에서 5년 이렇게 유예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답을 정해놓고 저희들한테 송부하는 방식이어서 저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제가 딜레마에 빠졌는데요. 저 뒤에서 계속 손을 흔드는 분이 계셨는데 제가 그냥 마무리하려고 했다가 앞에서 긴급 제안에 대해서 제가 동의를 했기 때문에 소극을 해서 안 하면 저분이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죠. 이후에 손 들면 해주고 먼저 들면 안 해주고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한국장로교복지재단 사무총장 정신철입니다. 저희 법인은 상하에 어쨌든 120개 가량 시설을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설 운영하고 있는 것이 자랑이 아니라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적게 여러 가지 애로사항 때문에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시설 운영에 대한 그 시설장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사업자 등록증을 바꾸게 됨으로 인해서 금융거래 문제가 여러 가지 노출이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계자 개설의 어려움. 한 시설에서 합의 4개 이상 만들기 어렵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전체 시설이 다 같이 바꿔야 되는데 이 개설이 안 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시니어 클럽의 문제입니다. 시니어 클럽은 매번 사업들이 새로운 사업들이 전개가 됩니다. 그 전개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사업주가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거라고 봅니다. 그럼 매번 새로운 사업들이 전개될 때마다 사업주인 법인의 대표자가 그 문제에 대한 의견을 결정해야 될 거고 계약 체결을 해야 될 거고 집행을 해야 될 텐데요. 그 매번 시니어클럽에 대한 사업을 권장하면서도 이런 애로사항을 주는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 요양 사업을 하고 있는 기관이 또 있습니다. 장기 요양 사업을 하고 있는 기관들은 요양보호사들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시설장의 권한을 이행해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될 것이라고 얘기하셨지만 노동조합을 결성해서 노동조합과 관련된 문제를 사업주에게 제기했을 때 이 문제에 대한 대처는 결국 사업주가 다 장담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시설 운영자인 사업주도 중요하지만 시설을 직접 관리하는 시설장이
직원들이 요양보호사나 다른 직원들을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현재 시설장 사업장 대표로 계속 놔두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여지를 두고 생각을 했는지 질문드립니다. 개선이 어렵다는 게 이제 통장을 요즘에 금융실명제대로 대부분 통장적으로 잘 안 만들어준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지금 사업자 등록증 당 통장을 만들 수가 있는데 잘 안 만들어준다는 말씀이시죠. 그런 어려움 있으시면 얘기를 해주십시오. 그럼 제가 아니요. 공항쪽에 솔루션을 원하는 겁니다. 컨펌마다 도와주세요라고 말하는 거는 위법적이잖아요. 개인이 시설장이면 잘 만들어주는데 법인 이름으로 하면 잘 안 만들어준다는 말씀이시죠? 그게 아니고요. 사업자 통장을 하나 만들려고 하면 제가 꼭 가야 돼요. 우리 직원이 가면 서류를 여러 가지를 하거나 아니면 가져가 안 해줘요. 그래서 제가 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 법인 이사장이 우리 180개 시설을 통장을 만드는 데마다 가야 되는 게 원칙인가 뭐 그런 겁니다. 법인 이사장이 안 하면 통장 안 만들어준다고. 알겠습니다. 그냥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식이라면 지금 삼성전자 주식회사 회장님이 가가지고 통장을 다 만든다는 얘기 저는 못 들어봤어요. 만약 여러분들 잘못이면 꺼낸 거에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얘기를 해주세요. 제가 금융감독위원회나 금감원하자 얘기를 안 했어요. 그거는 통장을 만들 때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내일증을 가져와서 만들면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한번 더 해주십시오. 그러면 또 이거는 사회복지계가 문제가 아니고요. 해당 주 사업자 등록하고 안 맞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스니클럽 같은 경우도 매번 사업 주체가 달라져야 된다고 그러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저희가 계약을 할 때 저희 과장님이나 저희 운영지원과장님이 복지부 장관 이름으로 특정 권력에서 계약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설장이 계약을 하되 법인 이름으로 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해가 제가 설명을 잘 못 들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얘기를 주시면 어떤 방법인지 그러니까 그 솔루션을 드리는 방법을 지금 나오신 의견에다가 제가 6월까지는 해설을 해서 다시 뿌리고 아까 안종사하고 한단역하고 얘기하신다고 그랬으니까 토론을 하든지 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에 노조 관련은 제가 딱히 답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노조 관련 문제가 노조가 이게 생기는 게 나쁘다든지 좋다든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노조 부분은 개인이 만약에 제가 사업주로 해가지고 고용을 한다 하더라도 노조는 생길 수 있는 건데 다만 개인 사업자들이 여러 개 있는 사업주이기 때문에 사업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연대성은 좀 떨어지겠죠. 근데 법인이 다 고용을 하면 하나의 사업주 밑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장별로 연대성이 강화되긴 할 텐니다. 근데 이게 위법이냐 불법이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제가 안 드리겠습니다. 네, 열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클로징하겠습니다. 이제 객관적으로 좀 이야기를 드리면 이렇습니다. 이때까지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법인이 갖고 있는 이 실타래가 얽힌 이 난제를 누가 접근했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최영수 의원님이 오셔가지고 7년 동안 계시면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문제를 제기했던 그런 것들을 어떻게든 좀 바로 잡아보려고 하는 명분과 필요성과 방향성에 대해서 깊이 있게 저는 고민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고민한 결과를 실제 시행할 때 어떤 효력이 나타나고 어떤 여러분들한테 부정적인 어려움이 닥치는지에 대해서 좀 조목조목 또 시설 종류별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실제로 여러분들이 체감을 해야 여러분들이 이걸 받아들일지 아니면 안 받아들일지 제3의 대안을 찾을지 이야기가 좀 있겠는데 그러한 과정들이 조금 좀 짧거나 아니면 없었다, 부족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이 변화에 따른 효력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은 이야기를 주시고 또 복지부는 어떻게 시간을 정해놓고 시행을 하기보다는 그러한 어려움이 기간 내에 해소될 수 있는 문제인지 아닌지 또 이게 우리끼리 사실은 치고받고 싸울 문제가 아니고 국세청이든 기재부든
그쪽에서 뭔가 변화되어야 되는, 뭔가 비영리 부분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사업자 등록증을 지금 상법과 같은 거를 준용하고 있는 거는, 만약에 뭐 복지부든 또 학교 법인이 돼 있는 교육부든 이런 비영리 법인 단체와 관련되어 있는 부처들이 종합적으로 기재부한테 이야기해서 이걸 구성률을 좀 만들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려움들을 좀 해소하게 하는 방법을 개진을 좀 하시든지, 그렇게 해도 안 되면 또 제3의 방법을 찾더라도 일단은 정부가 현장에서 좀 이렇게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좀 먼저 발전해 보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봅니다. 마지막으로 법인에 대한 지원 정책이라든가 열악한 사회복지 현장에 대한 좀 지원 정책들이 현실화될 때 그런 다른 이런 지금 바로잡고자 하는 그런 정책들이 좀 빛이 날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마무리로 오늘 토론을 마치고 계속적으로 현장과 정부가 좀 소통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무리를 해 주셨는데 지금 한남이하고 그 장순욱